예, 제가 오늘 이 칼럼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이 책임 문제, 예, 특히 이상민 장관의 그 파면 요구가 좌파들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이리저리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상민 장관이 정부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논란을 부르는 발언을 한 것은 뭐 시간이 가면서 그 진위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사퇴 요구가 계속되니까 이상민 장관도 좀 답답했겠죠. 불쑥한다는 말이 말이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그랬어요. 폼나게가 뭡니까 도대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사표 내지 마라. 사표 내면 안 된다. 이상민 장관에게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먼저 사표 내면 안 된다. 선수습 후 사퇴다. 선수습 후 책임이다. 이 원칙을 견결히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논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수습 후 책임이다. 섣불리 먼저 사표 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상민이를 파면하라고 요구한 후에 안철수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이상민 장관 뭐 자진 사퇴하라, 뭐 파면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엊그저께는 이언주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리면서 또 뭐 이상민이 윤희근이를 뭐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격은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세월호 참사 때 장관 된 지 열흘 만인가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그때 이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으로서 팽목항에서 100일 넘게 그 수염도 못 갖고 그 현장을 지켰던 그 해수부 장관 이주영, 이 이주영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호 당시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세월호라는 배에서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는 게 급한 일이었다. 그래서 수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때까지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의 경우에는 이미 수습은 끝난 것 아니냐, 이미 마무리가 다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는 사고 수습 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된 8개월 후 12월에 사표를 내고 수리됐다.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 얘기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했을 것 같다.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다. 다만 그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통치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주영 장관이 세월호 참사를 직접 그 수습 책임을 온몸으로 졌던 장관으로서, 그리고 사의 표명을 하고 현장 수습에 전념했던 장관으로서 같은 이 처지에 있을 이상민 장관에게 이미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했을 거다 라고 짐작해서 얘기한 것은 저는 매우 일리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사의 표명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정치인도 아니라서 자리에 연연해야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떤 경우에도 밀려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약삭 빠르고 유승민이나 이현주 같이 약삭 빠른 자들이 통상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아, 사건 터지자마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물리 아닙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아, 이거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참사라면 다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좌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먼저 침발라 놓습니다. 먼저 사퇴하라고 먼저 주장을 해서 실제로는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과 고민으로 인사가 이루어져도 자기들이 주장해서 대통령이 밀려서 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승민이나 이현주나 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정무적 판단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아, 이거 이상민 장관 경질 하나보다. 그럼 잽싸게 먼저 경질해야 돼, 파면해야 돼라고 침발라 놓겠다는 거예요. 이 얍삽한 정치꾼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사태를 참사 수습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책임을 묻는 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처음부터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텐데 자꾸 좌파들이 먼저 침발로 놓고 자기들이 마치 주장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전국 주도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주장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떤 경우에도 밀려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밀려서 하는 것은 곧 전국 주도권을 좌파들한테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사의 표명을 했을 것이 거의 분명한 이상민 장관한테도 먼저 사표내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사표내는 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결과적으로 좌파 손아귀에 던져주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견지해온 선수습 후 책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거가 된다. 끝까지 지켜라. 괴롭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대통령 인사권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주영 장관도 그 맥락에서 지금 세월호 때 이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성국 칼럼. 어떤 경우에도 밀려서 하는 인사해서는 안 된다. 그
형식과 수준과 시점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승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승국 칼럼입니다. 강한 집권당이 되려면 당내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대 소통으로 가야 한다. 지난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 좀 삐걱삐걱거렸습니다. 주호영이가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강성규 두 수석을 두 번씩이나 일으켜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퇴장을 시켜버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 의원들 또 대표격으로 장제원이 나서서 주호영을 공격하고 막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철수를 비롯해 유승민이야 국회의원 뺏지도 않다는 더 이상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안에서 자꾸 이상민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좀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숫자나 많으면 또 말도 안 해. 169석의 거대 좌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집권당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숫자가 고작 115석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허구한 날 삐걱대고 싸우니까 집권당이 집권당스럽지가 않고 집권당이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과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당 중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당 중진들이 모였어요. 이 자리에서 장제원이 이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영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게 장제원이니까 이제 장제원이 이 혼란 상황, 이 혼선, 당내 갈등을 어쨌든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장제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내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좌파들의 공격, 국정조사 요구라든지 이런 좌파들의 공격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표출이 돼야 원내대표가 당내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레버리지로 협상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야당을 구스르기도 하고 압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한 것이지 주호영 원내대표를 내가 미워서 한 것이 아니다. 장제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 정진석, 주호영과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또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선, 수습, 확실한 책임 소재 규명, 그 이후 인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지하는 입장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가뜩이나 머리 숫자도 부족하고 능력도 크게 나을 것 없어 보이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진석이와 주호영이는 개인 욕심 다 내려놓고 115명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예요. 그것도 못하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이에요. 그러면 집권당 노릇을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집권당 115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무슨 궁예에 관심술 같은 거 합니까? 관심법 같은 거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당이니까 이 집권당에게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 나빠서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자꾸 머리 나쁘다고 구박만 해서 되겠습니까? 불러서 가르쳐야지. 소통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아닙니까? 한도수 총리 이하 장관들, 이들이 또한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좌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가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하나만은 좀 터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갖춰도 저 좌파들과 싸우는데 역부족일 수 있어요.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 정책협의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고위 당정청 협의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 또 상시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해당 정부 부처 간의 각종 간담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요. 역대 정부, 역대 집권당 다 그걸 해왔어요. 왜 그것조차 제대로 못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좌파와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와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고 입법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의 유기적인 정책적, 정무적 의사소통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집권당에도 피기 돌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집권당이 활성화되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소 어수선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혼선들을 정리하고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정부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무적 의사소통과 정책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래야 강한 집권당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지지하고 보좌하는 그런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저주의 구판 집전, 신부가 아니라 악령이다. 류근일 선생의 칼럼입니다. 성직자인가 악령인가, 극좌주사파, 자칭 진보, 강남 좌파, 탄핵 동조자, 이 자들은 스스로 진보 연대를 외친다.
자유민주 헌법 질서를 변혁하려는 그 연결망, 그 통일전선에 종교인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 일각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해방신학 계열의 신부들, 주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의 대화를 주장한다. 그 중에서 급진적인 부류는 중남아에서처럼 아예 빨치산으로 게릴라로 나서기도 했다.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개신교 가운데도 진보적 신학을 표방하는 유파가 있다. 기독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유파로부터 급진적 혁명을 외치는 유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열이 있다. 이런 진보임내하는 성직자들 가운데는 저질 망나니 정도가 아니라 악령 그 자체 같은 무리도 간혹 끼어 있다. 성공의 신부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고 저주했다. 가톨릭 신부라는 자도 비슷한 비나이다를 했다. 요즘 일부 높고 낮은 성직자들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꼭 얼치기, 좌익 혁명가들 같다. 그것도 아주 저질의 좌익 혁명가들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우파와 보수와 자유주의에 반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빈다? 이건 진보도 나발도 아니다. 그냥 막갑하다. 양식 있는 신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겉으로는 종교단체 간판을 달고 안으로는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 파라코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십자가 파리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가톨릭에서는 악령, 마귀, 악마가 실제한다고 본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 악령들이 심지어는 착한 어린아이에게까지 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엑소시스트 영화가 그런 것을 다룬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퇴마의식을 거행한다. 엑소시즘을 해준다. 악령을 쫓아낸다. 오늘 저주의 구판을 집전한 자들은 바로 그 악령 들린 자들이다. 이 악령을 퇴마하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는 더는 건강한 구령의 본산이라 자임할 수 없다. 신부 주교들부터 먼저 고백성사를 할 일이다. 자신이 무오리우의 오만에 빠져서 그릇된 도그마를 설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교양인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치심을 알라. 네, 이게 류건일 선생의 칼럼이었습니다. 류건일 선생의 칼럼에 이 좌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칭한 것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신북은 성직자건 이들이 진짜 사제가 아니라 악령이라면 그 악령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주사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악령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사파.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의 탈을 쓴 악령의 실체는 주사파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주사파 척결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이 토요일 주사파 척결 집회를 알리는 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본부가 주사파를 가리는 기준을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누가 주사파인가? 첫째,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자는 주사파다. 둘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주사파다. 셋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3부자를 추종하는 자는 주사파다. 넷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주사파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는 주사파다. 여섯째, 일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는 주사파다. 일곱째,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주장하는 자는 주사파다. 여덟째, 신용복 간첩의 주장을 따르거나 그를 존경한다는 자는 주사파다. 아홉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자는 주사파다. 열째,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자는 주사파다. 11째,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자. 박근혜 탄핵 촛불,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지지하는 자는 주사파다. 12번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주사파다. 이 주사파 악령의 시인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적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사악한 무리들에게 칼을 쥐어줬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의 도를 넘는 공격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장경태라는 자, 이게 빈곤 포르노.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뭐가 문제냐? 조선일보는 역대 대통령 부인들 누구나 순방 과정에서 소외계층 만나고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르노에 비유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조선일보 한 가지는 좀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역대 대통령 부인들 누구나 순방 과정에서 소외계층 만나고 봉사활동 해왔다고 했는데 김정숙이는 제외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가 어린애 안고 있는 모습이 무슨 배우와 비슷하다고 비난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 낀 것도 비난하는데, 이거 외교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아니, 김정숙이도 마크롱과 팔짱 낀 적이 있지 않냐. 또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가 병원 방문 때 캄보디아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것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무조건 표적으로 잡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매도한다. 이거 좀 심하다. 정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지난 9월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도 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느냐 이랬다가 대다수 정상들이 다 동행하니까 입을 다물었고, 왜 망사 모자 썼냐고 시비 걸었다가 상당수 정상 부인들이 망사 모자를 쓴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자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느닷없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걸 끄집어 들었어요. 문재인 때 이미 1년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주가 조작 사건, 이거 다시 끄집어내서 특검하자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응당해야 될 일,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일을 하는데도 이것을 사사건건 트집 잡을 때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한다. 악의적 스토킹이다. 야당 좌파들 내부에서도 야, 이러다가 우리가 김건희 스토커로 비치겠다는 걱정이 나올 정도다. 네, 조선일보 사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런 각종 폐륜적 망발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을 이 자들이 배치 달기 전에 뭐 조선일보 이것이 정치다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한두 번 같이 앉아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방송국 편집 그 프로그램 책임자한테 여러 번 항의했어요.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같이 앉아서 평론을 하라고 그러냐. 저런 것들하고. 그 장경태라든지 강선우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한두 번씩 말을 섞었던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아예 종편에 안 나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그때는 저런 모질한 것들하고 어떻게 앉아서 하냐는 마음이 강했어요. 어떻게 저런 모질한 것들하고 뭘 자꾸 뭐 말을 섞으라 그러냐. 짜증난다. 불쾌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말이죠. 모질았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때는 배지 달기 전이니까 그 사악함을 감추고 모질한 걸로 아마 대들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모질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사악하기까지. 최근에 명단 공개 강행한 이 사악한 좌파들도 있고, 최근에 그 주술 비나이다에 뭐 온갖 이 저주를 담아서 이 사죄라는 자들이 한 것도 보면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모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모질이가 아니야. 사악한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모질이 뿐만 아니라 사악하게 한 이 자들한테 배지를 달아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자들한테 배지를 달아준 건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유권자, 우리 주권자들이잖아요. 저 사악한 것들, 저 모질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것들한테 사죄라고 하는 자격을 갖다 주고, 무슨 좌파 시민단체랍시고 인정을 해주고,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질하고 사악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단을 치지만, 동시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4년간 내가 내는 돈으로 월급 챙겨가게 만들었나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정말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그 말씀하고 싶어요. 이제 1년 반 후면 2020년 4월 15일 날 잘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2020년 4월 15일 날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우리가 잘못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모질하고 사악한 자들한테 대량으로 배지들을 달아줬어요. 이걸 우리 손으로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가 1년 반 후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2024년 총선을 준비합시다.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바로 잡겠다. 저 모질하고 사악한 것들이 배지 달게 된 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들을 찍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저 자들한테 배지가 달리게끔 만드는 과정에 저 또한 책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지킨다 하듯이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내 손으로 시정하고 가겠다.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각오로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을 각자 정말 처절하게 준비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먼저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칼럼 논설실장, 박정훈 논설실장인데요. 칼럼은 참 저거 아주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8년을 우려먹은 진보진영의 세월호 파리가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피해자를 돕겠다며 안산시에서 지원받은 세금을 김일성 우상화 세미나, 김정은 신년사 공부, 작은 음악회, 아파트 먹방, 다이어트 강좌, 커피 바리스타 교육 등에 지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단체 구입하고 요트 타고 노는 데 쓴 것도 있었다. 민주당 좌파 소속 좌파 시장들이 돈을 뿌리고 이른바 좌파 단체들이 받아서 썼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쓴 돈만 수십억에 달한다. 이야말로 좌파들의 세월호 파리 아니냐. 사회적 비극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꼭 있다. 큰 사건 터질 때마다 몰려드는 자칭 진보 좌파 운동가들이 참사 현장마다 진을 치고 판을 짠다. 이들은 정치 무당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죽은 이의 영매를 자처하며 정치 범벅, 이념 범벅의 구판을 벌이는 이자들이야말로 정치 무당들이다. 이 무당들의 진짜 목표는 원혼을 안돈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무당들의 진짜 목표는 돈이다. 이 좌파 정치 무당들 자기 이득을 취하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이 정치 무당들이 모든 사건에 다 달려드는 것은 아니다. 가려가면서 달려든다. 이를테면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사고. 이건 문재인 때 벌어졌으니까 달려들지 않았다. 달려들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부담이 되는 사건이니까. 또 38명이 사망한 밀양 참사 사건. 여기에도 달려들지 않았다. 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니까. 정치 무당들 좌우파 가려가면서 달려든다. 이 정치 무당들은 오로지 보수 정권에서 터진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착한다. 대장동 사건에 정치 냄새가 진동한다. 그분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장동 사건. 정진상과 김만배 사이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김만배가 정진상한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 그러자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 저수지라는 단어 하나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담겨있다. 김만배가 저수지에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428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의 측근들은 선거 때마다 이 저수지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유동규는 총알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만들라고 했고 작년에는 김용희가 경선 자금에 필요하니 20억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만배가 제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정진상이가 이 사람 정신 나갔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낸 돈 중 148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용처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적지 않은 액수가 저수지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듯하다. 이렇게 좌파 세력이 구축한 이익의 저수지가 곳곳에 있다. 박원순 10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는데 서울시 금고에 빨대 꽂은 좌파 단체들만 무려 2,300개였다. 서울 시민들 정말 등골이 휘었을 겁니다. 이 10년 동안에
이 좌파 2,300여 개 단체들의 빨대를 서울 시민들이 감당했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지원된 세금이 10년간 1조에 달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카르텔을 먹여 살렸다. 서울시가 발주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사업의 45%, 절반 가까이를 좌파 단체 3군데가, 좌파 업체 3군데가 싹쓸이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쪽팔려. 고려대에서 총학생회장 지낸 운동권 대부는 무슨 허인애라는 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이 자들이 주도 설립한 조합들이었다. 윤미향이는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면서 기부금 등을 모은 뒤에 지 개인 계좌로 빼돌려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사지 샵에 다니는데 썼다.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쉼터를 삼겹살 파티장으로 전용했다. 윤미향에게는 위안부 사업이, 586 운동권 주사파들에게는 태양광이, 돈 나오는 구판, 돈 묻어둔 저수지, 필요할 때 쭉쭉 빨아먹는 빨대였다. 흥행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정치 무당들인데,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초대형 국거리로 받아들여졌다. 유족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라면서 풍악을 울려대고 있다. 죽음을 확대 재생산해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이득도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유시민 등이 주도했다는 제야 매체가, 좌파 매체가 명단을 공개 강행했고, 또 다른 좌파 매체는 명단 공개 뒤에 떡볶이 참사, 떡볶이 광고 먹방까지 했다. 이게 떡이 먹히나? 그런 상황에서 비극을 먹고 사는 정치인 무당, 그것도 우리 자유파들의 비극을 먹고 사는 좌파 정치인 무당, 그들이 빨대 꽂은 저수지가 너무나 많다. 이게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이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을 보면서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겨우살이라고 있어요. 이 겨우살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식물이죠. 숙주 나무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숙주 식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빨대 꽂아서 빨아먹습니다. 언제까지 빨아먹냐 하면 그 숙주 식물이 말라 배틀어 죽을 때까지 빨아먹습니다. 아주 무서운 자들이에요. 줄기에서 빨아먹기도 하고 뿌리에 가서 빨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기생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는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식물들이라 숙주가 되는 나무를 공격해서 거기 걸터 앉아서 걸터 올라타서, 대체로 이자들이 이렇게 넝쿨송 같은 걸 가지고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서 쫙 올라가거나 땅속에 뿌리에 기생해서 땅속을 계속 파고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이 기생식물이 총 4,000여 종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2종이 분포합니다. 참나무 겨우살이, 꼬리 겨우살이, 동백나무 겨우살이, 새삼, 실새삼, 갯실새삼, 야고, 오리나무 더부살이, 개종령, 초종령, 가지더부살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대체로 소나무나 전나무, 잣나무 이런 큰 나무를 칭칭 덩굴처럼 감고 올라가서 바짝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쪼그라 죽을 때까지 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숙주 식물들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이 중에 이제 겨우살이는 하도 영양분만 빨아먹어갖고서 겨우살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2종의 이 기생식물이 있는데 이걸 처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보는 족족 끊어내서 던져버려야 돼요. 보는 족족 끊어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들도, 이 기생식물들도 따로 뿌리를 둘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뿌리까지 잘 찾아가지고 뿌리까지 캐내서 갖다 버려야죠. 갖다 버리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햇볕 잘 드는 데다가 던져놓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무가 이 숙주식물이 돼가지고 이 좌파들의 이 온갖 기생식물들한테 빨대 꽂혀서 정말 때로는 10여 년, 때로는 4, 5년 동안 정신없이 빨렸어요. 속으로 그냥 골병이 들었어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야, 그 기생식물도 식물이잖아. 아, 식물 아닙니다. 야, 그래도 신부 옷 입었으니까 신부 아니야? 신부 아닙니다. 마귀지. 기생식물은 보는 족족 끊어낸다. 이게 자연인들의 철칙이에요. 그래야 나무를 보존하니까. 네. 자유파 국민 여러분, 보는 족족 끊어냅시다. 보는 족족 끊어냅시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